지금 2심까지 유죄가 나와서 감옥에 있어야 될 조국 씨가 나와서 창당을 해갖고 지지율이 무려 19%. 어떤 여론조사마다 다 다른데 뭐 8%가 나오는 데도 있고요. 어디는 뭐 10%가 나오는 데도 있고.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내일이 총선이라면 비례당에 어느 당이 찍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것은 조국을 찍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5% 이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가장 높은 게 19%니까요. 네. 이거 뭐 상당한 지금 방향이 잡혀 있는 거고 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지지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도대체 어떤 뇌 구조를 가지면 저런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당을 창당해서 또 범죄 혐의나 전과자들을 끌어모아서 당에 세를 불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왜 유권자들이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찍어주느냐. 이게 정말 그렇죠.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아니라 오늘 그래서 저희가 그 의문점을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조목조목 도대체 왜 그럴까? 조국을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도 나 민주당 쪽에서도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잘 들으세요. 저희가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도대체 조국을 찍겠다는 사람들 왜 그럴까? 자, 1번 저희가 4가지로 오늘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 4가지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다. 이것도 그림으로 쫙 보여드릴 텐데요. 1번 한번 보시죠. 빵 터지실 겁니다. 여러분 홧김의 서방질. 홧김의 서방질이라는 말 아십니까? 네, 이게 진짜 우리나라 오래된 속담이잖아요. 그렇죠. 분노나 화를 참지 못해서 차마 못하치스 하는 거 이걸 홧김의 서방질이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홧김의 서방질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 피우면 내가 맞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렇죠. 복수. 나한테 그랬어? 나도 똑같이 해줄게. 그렇죠. 뭐 너도 당해봐. 너도 당해봐. 그런데 이제 어쨌든 남편이 너무 못마땅하니까 남편이 너무 못마땅하니까 딴 남자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너무 못마땅해서 딴 남자 찾아가는 거를 홧김의 서방질이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 비례정당을 민주당 위성정당을 찍지 않고 조국 신당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심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민주당의 사천 논란, 방탄 공천 이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나는 원래 민주당 찍을 생각은 없었어 하던 분들마저도 엄청나게 지금 분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제 이재명에 대한 반발심이 이제 극도에 이른 거죠.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난 다른 남자 만날래 하면서 지금 찾아간 남자가 바로 그 조국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풍선 효과처럼 그렇게 조국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그 남자가 근데 잘생기고 학벌도 좋고 어쩌지? 이재명이랑 뭐 비교되는 거야. 이재명 그러면은 밀리네요. 도대체 지금 김부겸 그 전 총리도 저 민주당 선대위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공천 파동에 실망한 분들이 조국 신당행을 하고 있다. 어머나. 와, 선대위원장이. 그렇죠. 이 얘기는 사실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이해찬, 이재명과 함께 공동 선대위원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야, 공동 선대위원장이 이런 정확한 분석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분이 저는 이렇게 말할 때는 약간 신호를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부겸 본인도 그 이재명한테 분명히 이건 과하다. 자중해라라고 메시지를 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먹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남아서 내가 우리 그 조국을 위해서 또는 이재명에 실망한 사람들을 위해서 적당히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이런 식으로 슬쩍 조국 신당을 가고 있다라고 본인 입으로 스스로 얘기한 거죠. 일단 민주당에 남아있는 선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걸로 사실 뭐 정치인들의 분석은 끝난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정치 평론가들도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 지지층이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건 민주당을 향한 경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여론조사를 해서 보면은 작년에 지난 대선에 재작년에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의 40%가 나는 조국 혁신당을 찍어줄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민주당 표가 갈렸다는 거를 이 조사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찍었다고 했던 사람들이 40%가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요. 부산에서 설문조사한 것도 있는데 부산에서는 아예
조국 혁신 부산에도 분명히 문재인이 있고 그 영남 기반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부산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조국 신당 찍겠다는 사람들 숫자가 민주당 위성정당 찍겠다는 사람들 넘어섰어요. 그렇죠. 그리고 워낙 또 조국이 네. 부산 사람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 네. 집안의 뿌리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의 지지세는 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민주당을 넘어섰다는 건 굉장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는 이거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부산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서 아마 그 문재인에 대한 어떤 마음과 측은지심, 조국에 대한 지지도가 문재인 중심으로 해서 부산에서는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조국 신당 지지율이 19% 정도 될 것이다라고 네. 예측하는 그 여론조사에 기반을 한다면 비례대표 46석 중에서 더민주연합 즉 민주당이 세운 비례당이 13석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의 위성 정당이죠. 여기는 19석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은 국민의힘 비례당이 19, 민주당 비례당이 13을 가져갈 때 조국 신당이 12개를 가져갈 것이다. 지금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 딱 12개 기억나는 거 없어요? 저기 신당식이 네. 12척의 배. 뭡니까? 조국이 예. 이제 조국 신당, 예. 신당 띄우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하객진에 네. 망치, 네. 망치배가 되겠다. 예. 그러니까 하객진에 제일 앞에서 내가 깨고 나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 그러니까 이순신을 불러들이니까 그렇죠. 바로 다음 날 신장식이 12척의 배를 주십시오라고 네. 했거든요. 네. 정확하게 이 숫자를 보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도 위기지만 국민의힘한테는 저는 더 큰 위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국민의힘이 비례에서 40% 이상의 숫자가 나오는 경우는 없었어요. 다 네. 38, 36 이 정도에 머물러 네네. 있거든요. 즉 우리나라의 지형이 지금 진보를 찍겠다, 진보 혹은 극좌 뭐 이런 사람들 찍겠다. 뭐 그 안에는 소나무당, 송영길의 소나무당도 있겠죠. 네, 그렇죠. 하여튼 그런 당들을 찍겠다고 하는 사람이 50% 이상이 되고요. 대답하지 않은 사람 몇 %까지 합치면 그게 한 60% 되는 거고 나는 국민의힘 보수당을 찍겠어라고 하는 사람은 36에서 38, 즉 40 이하가 되는 겁니다. 네, 40을 넘지 않죠. 네, 예.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토대가 이미 진보로 상당히 기울었다라고 하는 걸 진짜 증명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 공학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지금은 네. 현재는 선거 때라는 게 원래 이합 집산이 많은 그렇죠. 시기 아닙니까? 해처 모의가 많죠. 네. 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숫자를 가지고 해본다면 비례대표만 가지고 했을 때 더민주연합 하나고 국민의 미래 하나고 더민주연합이랑 조국혁신당이 합쳐버리면 네. 부등호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 항상 민주당이 우위인 맞습니다. 상황을 만들어 그렇죠. 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금 조국 인기 네. 그리고 공천 실패한 민주당의 인기가 그 위성정당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마냥 반사이익이 올 거라고 국민의 힘이나 국민의 미래에서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반사이익이 전혀 없는 전혀 상황이죠. 없죠. 그리고 네.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지지도가 20% 가까이 올라가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네. 야권 전체 파이가 커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조국혁신당을 찍으러 나간 그 사람들이 그 조국혁신당은 비례를 찍고 나머지는 어디를 찍겠어요? 지역구는. 맞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에 찍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득표를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국혁신당의 12석을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에서는 대단히 예의주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시급히 말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어디 갈래? 그 부대찌개집 가자. 야, 그 집 재수없어. 그 집 재료도 거지 같은 거 쓰고 원가도 진짜 속이고 너무 그 집 거짓말 너무 많이 산가. 야, 근데 그 집에 그 옆에 다른 떡볶이 코너 새로 생겼잖아. 그것도 괜찮아. 그래? 그 떡볶이? 야, 그 떡볶이 그 주인 옛날에 그 재료 속여갖고 막 사기치고 이래갖고 지금 수사받는 사람 아니야? 야, 그래도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한번 가보자. 맛있대. 네네. 그러고 나면 그 식당 전혀 안 가던 사람들이 그래?
그럼 뭐 부대찌개 안 먹어도 그럼 떡볶이는 어떻게 한번 먹어볼까? 네. 골라 먹는 재미를 일단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한 거예요. 진보를 찍을 준비가 되어 네. 있지만 찍을 땅이 없어서 혹은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 더러워서 안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네. 투표장으로 다시 가볼까? 네, 그렇죠. 골라 먹는 재미. 그렇죠. 예. 베스킨 라빈스 31이 그게 성공한 이유가 아이스크림을 그렇죠. 바닐라 예. 뭐 이렇게 있던 데서 그렇죠. 정말 31가지를 던져줌으로써 근데 실제로 베스킨 라빈스 가보면요 31가지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31가지 중에서요 네. 진짜 매출을 올리는 거는 네. 서너 가지입니다. 네. 나머지는 전부 들러리예요. 네. 하지만 사람들이 유난히 효과로서 역할을 충실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게 마케팅 전문 용어로 그렇죠. 예. 미끼 상품입니다. 아, 미끼 상품. 예, 예. 맞습니다. 예. 전형적으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가 처음에 시작될 때 두 사람이 조국혁신당 막 9%, 10% 이렇게 오르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하고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미끼 상품인데 때로 마케팅의 역사나 그 경영의 이런 역사를 보고 상품의 사를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 미끼 상품이 주력 상품이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끼 상품으로 개발했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제일 유명한 게 지금 뭐 저기 삼양라면을 일으킨 불닭볶음면 같은 겁니다.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매운맛이고 그렇죠. 정통 라면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만 어떤 소수의 상품 사람들 소비를 이끌기 위해서 미끼 상품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게 주력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조국혁신당도 어떻게 본다면 야권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한 미끼 전략으로 쓸 수도 있는데 점점 커지네. 실제로 지금 민주당 내 민주당 골수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거에 대한 경고등이 이미 켜졌어요. 맞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입장이 지금 복잡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미끼로 조국을 끌어와야겠다라고 한 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국이 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조국을 다시 우리가 선을 그어서 내쳐야 되나? 이 단계에 왔었다가 지금은 그 속도가 더 커지면서 어쩌면 미끼가 본진을 끌어올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이 3단계에 넘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조국이랑 같이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에는 이제 위성 정당 비례들이 이거 좀 뭐 속으로 드러내놓지도 못하지만 좋아할 수도 없고 안 좋아할 수도 없고 그런 복잡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더구나 민주당 위성정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들은 후순위를 밀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저렇게 숫자를 앞에 차지하고 오면 자기들한테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없죠. 뭐 한두 수밖에 없는 거죠.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금 뭐 앞쪽에 뭐 종북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봤던 사람들 내려와 이렇게 하는 거 배경에는 조국 혁신당이 밀고 올라오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이제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홧김에 서방질한다. 이재명 어떻게 이따위로 공천을 하느냐. 당신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용어가 너무 정확해요. 왜요? 누가 정하셨습니까 용어를? 역시 감각이 역시 있으십니다. 남자 기자가 하면 또 이것도 이런 거 안 나오죠. 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이쪽 지지자들은 정말 홧김에 서방질한다고. 정말 이재명 엿먹어봐라. 어떻게 이따위 공천을 하느냐라고 진짜 분노를 해서 옮겨간 이제 층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짜잔. 네. 저 효과 없었습니다. 아이고 웃잖아. 불쌍해서 웃잖아. 저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아직도 굉장히 유교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했다. 자기네가 무슨 조선시대 귀족 가문입니까? 조선시대 무슨 정승 가문이에요? 정말 저는 조국이 쓰는 언어가 굉장히 역겹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를 굉장히 과장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가 무슨 그야말로 무슨 박해자의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가 얼마나 얇으냐 하면 우리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다. 멸문지화를 당한다는 건요. 정치적으로 싸우다가 이렇게 몰려서 그 집안을 다 이제 삼족을 멸한다 막 이런 컨셉이잖아요. 반역을 꾀한다던가. 근데 조국 집안은 그게 아니라 좋은 대학에 아이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을 봐주고 가짜로 사기를 친 행위예요. 네. 그런 사기 행위에 대해서 멸문지화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조국 지지자뿐만 아니라 보수 정치인들도 일부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멸문지화를 당했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런 동정적 태도가 조국
그래 뭐 세상에 죄 안 지은 놈 어딨어. 조국에 걸려서 유죄인 거지. 불쌍하네. 라는 정서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참 짠하다 뭐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 예, 짠하다. 네. 조국은 멸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본다면은 나라 돈으로 그 웅동학원이라 학원 이사장 사학재단 한번 해보려다가 그 사실을 지금 잊고 있는데 그 국가에 엄청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사학재단 그거 만들려고 몇십억 그 부채 져가지고 그거 이자도 안 내가지고 지금 어디 무슨 기금인가요? 거기 뭐 있는 채권만 100억대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것도 갚지 않고 있으면서 무슨 멸 문제예요. 어떻게 본다면은 양반 뭐 호적 사가지고 양반으로 한번 신분 세탁 한번 해보려다가 실패한 거죠, 뭐.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정서적으로 어쨌든 이게 반응이 있어 주니까 조국은 지금 복수극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레임덕이 아니라 죽은 대드덕으로 오리로 만들겠다, 대드덕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또 한동훈 특검을 추진을 하겠다. 이게 지금 공약 1호예요. 그렇죠. 어제 그 기자회견했죠. 어제 기자 한동훈 특검법을 이제 본인이 이제 당선이 되면 1호 공약으로 입법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밝혔는데요. 너무 후한무치한 이런 후한무치가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지은 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물론 이제 이게 좀 약간 형량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는 확정이 됐어요. 됐고 지금 추가로 또 본인 의혹이 또 나왔어요. 지금 본인이 저기 옛날에 그 BMW하고 제네시스 차를 스폰 받았다는 의혹도 지금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 최강욱의 자녀에게도 경력 증명서를 가짜로 써줬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혹 나왔는데요. 본인 해명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저는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고, 이름도 엄청 길더라고요. 그걸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마치 지금 자기 딸이,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한동훈 네 자식도 당해봐라 이 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를 마치 등치시켜버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직은 뭐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똑같이 그 인사청문회나 이거 할 때 한동훈 당시 장관 후보자 자녀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논문 의혹이니 이런 게 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 논문 의혹 제기된 것들이 전부 뭐냐면은 미시 아메리칸가 뭐 미스 USA인가 하는 그런데 사이트들에서 의혹으로 제기만 됐지 그것들이 실제로 확인이 되려면 조민 씨처럼 부산대 학부 의전원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공식적인 서류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딸 같은 경우는 그 입장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저 주장 하나를 가지고 똑같은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는 그냥 선동이에요. 선동이고 어떻게 본다면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명예훼손이 굉장히 굉장한 명예훼손이죠. 명예훼손으로 걸면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걸어주는 순간 논점이 이제 확 옮겨오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있는 거죠. 참고 있는 겁니다. 지금 놔두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사법 포인트를 하나하나 쌓고 있는 사법 리스크 포인트를 또 쌓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정리받으시 마일리지 하듯이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유권자들이 한동훈 조국 불쌍하긴 불쌍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요. 정말로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에 대해서 무작정 동정심을 보내주는 것 자체는 저는 또 다른 이 악을 키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조국이 만든 메시지가 뭐냐면은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라는 그런 정서를 만들어줬어요. 조국이. 본인이 지은 죄가 명백한 증거로 해서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들켰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지난번에 왜 이게 단원서 낼 때 보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이런 식으로 스펙을 좀 과장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거 요구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난 들킨 죄밖에 없다. 그리고 그 들킨 죄칙은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데 그 들킨 죄라는 게요. 사람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고 아예 가짜로 포토샵으로 만들었잖아요. 자기 집에서. 맞아요. 방에 불 꺼놓고 혼자 스탠드 켜가지고 만들고 그런 본인이 직접 했던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런 조국에 대해서 가장 동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게 40대와 50대이고요.
주로 경제적으로 자기가 고소득층이라고 인지를 하거나 표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게 우리 사회에서 흔히 학력이 높고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중도층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러면은 조국의 그 범죄 기록 때문에 중도층은 조국에게 호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당 깃발을 꽂고 나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그쪽에서도 지지세가 나온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를테면 강남좌파 흔히 말하는 강남에 살건 안 살건이랑 사실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강남좌파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 먹고 살만 하면서 굉장히 이 진보적인 가치나 주장들을 해내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이 외에 강남좌파들은 이렇게 조국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그야말로 실드를 치고 나오나 인정을 해주고 있나. 이것과 반대로 20대의 이 당 지지율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0대는 0표 나왔죠. 빵으로 나왔잖아요. 예, 빵이 나왔죠. 그러니까 20대가 생각하는 공정의 강도하고 저 40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누가 서울대 교수가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지금 40대, 50대는 공정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아니다. 맞아요. 자기네들 자체도 반칙을 많이 했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 취직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도 반칙을 당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반칙을 당하고 반칙을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조국의 반칙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 50대로서 저는 아닙니다. 왜 저런 같은 취급을 하는지. 그러니까 20대들이 이럴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항상 시험을 보면 정확하게 점수가 자기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등수가 매겨지고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어떤 혜택을 본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0대들은 아마 조국 신당에 대해서 전혀 지지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린 아재라는 표현. 그런데 조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심이 없어. 20대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아마도 젊은 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강남 좌파들이 이렇게 2019년에 조국 사태 때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남 좌파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계급의식, 허위의식 이런 거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좀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이재명의 어떻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서민적이고 뭐 친근한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강남 좌파들한테는 어울리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런 강남 좌파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이재명과 조국의 비교. 비교. 재밌을 겁니다. 사실 두 사람이 얼핏 공통점은 좀 없는 편이에요. 이재명하고 조국하고 무슨 공통점이 있지? 여러분 한번 찾아주세요. 이재명과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한 바닥에 다 나와버렸네. 공통점 차이점. 일단 친문이냐 아니냐, 뭐 친노 계열이냐 아니냐, 요거를만 봐도 기본적으로 조국은 친문의 황태자 대접을 받아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은 친문의 학살자죠. 그러니까 친문 학살자는 이번에 공천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났죠. 맞습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그렇죠. 저 이재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앞에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통령 시절에 저는 권력을 쓸 때는 잔인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저 친문 학살자라는 표현 이번 공천을 보면 적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슬레이터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사실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러면 학벌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둘 다 법대를 나왔는데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그리고 한 사람은 중앙대 법대를 나왔죠. 그러니까 법을 전공했는데 이건 차이점이면서 동시에 공통점이네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사시에 패스했는데 한 사람은 못했네요. 못했죠. 본인은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이제 그때 조국 씨랑 조국 대표랑 동기였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몇 번 시도하다가 굉장히 힘들어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공부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학력고사는 자기 체질에 맞는데 좀 고시 같은 체질에 안 맞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본인이 실패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교수로 진출하게 됐는데 잠깐 얘기를 좀 더 보태자면요. 조국 저 분이 그때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 갈 때 논란 있을 때 있잖아요. 굉장히 법무부 장관 하고 싶다고 문재인한테 굉장히
하소연을 했대요. 어필을 했대요. 그 이유가 주변 사람들 말에 따르면은 본인이 사법고시 패스 못한 거에 대한 열등감, 열등감이 컴플렉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장관이 돼가지고 그 사시 패스했던 그 친구들 인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로 해서 자기 본인이 한을 풀고 싶어 했기 때문에 본인이 리스크를 안고 법무부 장관을 꼭 가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쫄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윤석열 당시 총장이 안 된다. 그렇죠. 저긴 자질이 안 된다라고 막았던 거고 그게 지금 이 사단까지 오게 된 건데. 그렇죠. 사실 말투나 이미지도 많이 좀 저 차이가 있는 게 뭐 이재명 대표의 이직 발언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말이 거친 편이잖아요. 네, 말 거치죠. 거리의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조국 씨의 경우에는 멸문지화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상당히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 두는 말을 많이 한단 말이죠. 자기애가 강하죠. 네네.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데 자기애가 아주 전형적으로 좀 다르게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의 자기애도 뭐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면 당을 죽이고 저렇게 자기를 위한 방탄의 저 공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전략은 둘이 많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받쳐주고 있는 배후 세력도 완전히 다르죠. 지금 뭐 조국은 당연히 친문에서 많이 받치고 있는 거고 이재명을 받치고 있는 거는 한총련과 경기동부연합, 맞습니다. 성남 제야 인사들 이런 분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이 NLPD 간의 간격도 여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이야기지만 조국이 저렇게 입신을 할 수 있었던 것 중에는 저기에 이제 뭐 차이점으로 빠져 있지만 조국은 산호맹 출신입니다. 그렇죠.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그 대표적인 어떤 그 박노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남한내, 그러니까 백태웅. 그 전까지 우리나라 운동권들이 그 북한과 연결된 NL 세력이 줄을 잡고 있었다면은 그때 당시 산호맹은 뭘 주창했냐면은 남한내 자생적 사회주의자를 주창을 했거든요. 자생적 조직치고 그때 제일 컸죠. 그렇습니다. 산호맹이 제일 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되어 있는 이재명 쪽 세력과 조국은 실제로 그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합니다.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조국 신당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재명과 조국이 이렇게 악수하는 모습이 드러났을 때 일부 언론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을 뿐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멀고 어떻게 본다면은 운동권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PD 사람들은 NL을 좀 무시합니다. 그렇죠. NL이 NL을 이거는 뭐 운동권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PD가 좀 NL을 무시합니다. PD가 NL을 무시하는 데는 이제 그 여전히 철진한 이념에 빠져가지고 북한의 주체 사상의 요구를 따르고 있다는 거. 그 한마디로 PD들은 이제 NL을 무식한 것들이 북한을 따라다니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죠. 실제로 해서 통진당 세력한테 조국은 원수입니다. 왜냐하면은 통진당이 2012년이니까 해산될 때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통진당은 이석기 일파는 북한 3대 세습에 대한 입장을 밝혀봐라.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저 때는 조국은 통진당을 공격한 이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위성정당이나 이쪽에 들어가 있는 통진당 세력 입장에서는 조국 신당은 좌시할 수 없죠. 조국은. 그런 세력들이 그래서 그 여러 뭐 강남 좌파 뭐 여러 가지가 분화되고 있지만 거기에는 운동권 계보에 따른 분화 요소도 존재한다는 거 그것도 감안을 해서 판세를 읽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지금 그 집이 어떤 집이야? 아, 그 집은 뷔페집이야. 뭘 잘하는데? 아, 이것도 저 뭐 김치찌개도 잘하고 뭐 바게트도 잘하고 양식도 잘하고 스파게티도 잘하고 피자도 잘해. 이런 집이 아니에요. 이 집은 한 가지 재료만 파는 집입니다. 뭐냐? 탄핵이라는 찌개만 파는 집이에요. 탄핵찌개. 탄핵찌개만 파는 집이라서 사람들이 이름을 일단 외우기 쉽고 두 번째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데 대통령 탄핵한대. 저런 깃발을 선명한 깃발을 내건 오픈빨이다. 신장개혁 오픈빨이죠. 그래서 신장식이 절로 갔나? 근데 저 오픈빨이 가장 세게 먹히는 거는 호남입니다.
지금 조국을 바치고 있는 세력을 보면 네. 이 40대, 50대 강남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하고 또 하나의 큰 줄기는 호남이라는 거죠. 네네. 호남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하겠어. 검찰 독재를 끝내겠어. 뭐 그들의 주장입니다. 네. 이런 말이 가장 듣고 싶었던 집단이라는 거죠. 그 듣고 싶었던 집단에게 듣고 싶었던 얘기를 해주니까 비로소 호남에서 네. 막 하고 일어났다. 왜냐하면 호남이 만약에 호남 출신 정치인을 키우고 싶었더라면 이낙연 전 총리를 그렇죠. 밀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의문이요. 이낙연이 이렇게 인기가 없는지. 네. 이낙연은 뜨뜻미지근하다. 그렇죠. 예. 그게 가장 큽니다. 조국은 선명해요. 선명하다. 선명하고 지난번에 우리 박 국장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처지가 달라요. 조국은 내일 모레 깜빵에 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낙연은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은 절박함이 차이 큰 거죠. 찌개에 양념 팍팍 더 쳐야 되는데 맛이 너무 밍밍하군요. 밍밍하죠. 그렇죠. 조국은 그냥 MSG 막 넣고 고춧가루 팍팍 쓰고 책임 없이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매운맛이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집안에 돈이 좀 있어갖고 여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카페를 연 분하고 이 김치찌개집 아니면 나는 죽는다. 해갖고 김치찌개집 연집하고 어디가 장사가 잘 돼? 생계형. 그렇죠. 생계형에 그럼 연결이 되네요. 생계형이니까 불쌍하다.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요소로 얘기했던 동정. 또 받는 연결되네요. 연결되네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오픈빨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슬슬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민주당이 이를테면 사천에 지금 극점에 와 있었잖아요. 어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찍으려고 생각을 했던 범야권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재명 이거 버르장머리를 한번 고쳐야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홧김에 조국당을 지지할 수는 있지만 막상 투표소에 가면 아니야. 그래도 되는 당을 밀어줘서 이거를 견제를 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지금의 지지율이 투표장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시각들도 꽤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런 관측들을 하시는 분들이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계열의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세고 뭐 이동재 채널에 뭐 이런 것도 하고 해서 세가 선명했거든요. 그 선명한 인기 때문에 총선 한 달 전에 인기가 높았어요. 10석 정도 얘기 나왔었죠. 그렇죠. 정말로 10석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서 뭐 김의겸도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거로 자기가 생각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한 달 뒤 그리고 또 그동안에 한 2주 동안에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거치잖아요.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거친 다음에 투표장에 가서 까봤더니 세석이었나요? 세석 나왔죠. 그래서 김의겸은 못 들어갔죠. 4번인가 받았고 그러다가 김진애 씨가 빠지면서 김의겸이 올라가서 원내로 들어갔죠. 승계에서 들어갔죠. 그리고 저는 이 이재명이 중앙 정치를 모르는 그 약점이 이번에 가장 크게 노출된 지금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이 탄핵 공천을 그지같이 한다는 것 때문에 위기에 몰렸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럼 조국당 뭐 괜찮을 것 같으니까 조국이랑 손잡는 척하면서 뭔가를 좀 아우르는 그림을 한번 만들어볼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조국하고 손을 잡았어요. 맞죠. 그게 어떤 그 구호를 만들었냐면은 지민비조. 그렇죠. 지역은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조국 신당을 찍어라. 지민 비조라는 워딩이 만들어지고 그게 급속도로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럴 때 민주당의 개딸들이나 뭐 지지자들이 지민 비조가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님께서 원하시는 거요, 안 하시면 원하시는 거요를 헷갈리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가능하다. 내 뜻이 그렇다는 신호를 준 셈이에요. 그렇죠. 만나서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게.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사이에 너무 올라버리니까 바로 이번 주 들어오면서 태세가 바뀌었죠. 김용민이 오늘 바로 얘기를 했어요. 지민 비조 안 될 말이다. 지역도 비례도 민주당 찍어야 한다. 조국 혁신당 좀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방금 저희가 했던 말. 그러니까 여기도 이 위성 정당이 이건 간판 오픈빨이다. 오픈빨이고 실제는 다를 것이다 하는데 방금 이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바로 불과 며칠 전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랑 손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직후에 자기 입으로 방금 김용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저런 말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개딸들 사이에서는
이거에 대한 위기감이 나왔고 네. 마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행동 하나, 워딩 하나를 가지고서도 그렇게 암시를 읽으려고 했는데 지난번 영등포 그 선거 유세 때 네. 이재명 대표가 빵집에 갔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빵집에 가가지고 이제 양손에 빵을 들었는데 이제 빵을 갖고 이거 맛있어요, 막 이렇게 한번 찍었는데 그 사진을 개딸 사이트하고 재명의 말 돌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젠파파가 몰빵하라고 했다. 지민 비교 아니다. 몰빵이다. 그걸 하고 있는데요. 그거 자체는 이제 최근에 엄청 화제가 많이 돼서 사진을 많이 보셨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조잡한 전략이고요. 그게 그 국민들 전체로 퍼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 인터넷 많이 하고 정말 댓글 많이 쓰고 하는 이 정말 민주당 내에서도 개딸 고관여층들에게나 먹히는 거지 조국이랑 이재명이 사진 찍고 악수하고 이런 사진처럼 전국적으로 퍼블리싱 되는 뉴스가 그렇죠.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몰빵이 아니라 깜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몰빵하고 몰빵이야 지금 깜빵이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다들 천재입니다. 천재. 네. 우리 댓글에 바로 올라왔네. 네. 그다음에 지금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전략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자, 결국은 한동훈이 지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살려서 기세가 등등해졌잖아. 네. 한동훈이랑 누가 대척을 할 것이냐. 이재명 구려 보이고 지금 약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저 범민주계에서 선택한 것이 조국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조국한테 몰아주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한동훈에 대적하기 위해서 조국을 띄워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이것도 굉장히 신빙성 있는 얘기 같아요. 근데 한동훈과 싸우기에는 이재명 혼자로서는 역부족이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조국까지도 힘을 이제 우리가 모아줘서 한동훈과 싸우게 해야 된다. 네. 그 명분은 제가 크지는 않다고 좀 약하다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그 두 사람 각각 전부 다 자기의 개인적 목적. 네. 이재명은 이제 살아남는 거죠. 깜빵에 안 간 거고. 조국도 자기 사건 때문에 깜빵 안 가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재명을 공격해서 자기가 마치 피해자인 코스프레를 하는 거지. 네. 그 지지 세력들이 조국이 이재명보다 좀 더 한동훈과 잘 싸우기 때문에 잘 싸우고 보이기 때문에 한동훈한테 좀 힘을 줘야겠다. 그렇게까지는 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스스로 투샷 한번 하려고. 볼까요? 조국하고 지금 조국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투샷을 한번 보시죠. 투샷을 보시면서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자에 뭐 일부 신문들에서는 소도냐 니들은 그렇죠. 소도 정당이냐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도가 그 신정 합의 시절에 그 아무리 죄를 지은 범죄자라도 소도에 들어가면 잡지를 않죠. 그렇죠. 소도에 들어가면 잡는데 이 조국 신당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의 그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실형 2년 받은 사람이 당을 만들었고 그리고 1심에서 3년 받은 황운하가 출마 안 하겠다 그랬더니 바로 이제 조국 신당으로 갔고 그 영입인재 그리고 또 신장식도 보면은 뭐 음주운전 뭐 이런 거 있는데 보니까 신장식은 또 그 민사가 2천만 소송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민사로. 그래서 전부 다 이게 법률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간 거다. 근데 이제 지금 조국은 그런 얘기들에 벗어나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강하게 공격을 하면서 이 공격하는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투샷으로 띄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국은 가장 국민의힘에서 라이징 스타인 한동훈 장관을 딱 물고 들어가서 내가 한동훈을 뭐 까부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포지셔닝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후발주자가요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 저겁니다. 1등은 이제 2등, 3등 다 건너뛰고 1등을 집중 공격해서 같이 딸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게 그 전략이거든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저것도 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조국이 1호가 바로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한동훈의 대척자는 자기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되죠. 되는데 그 사람들 유권자들 머릿속에 자꾸 조국 대 한동훈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로서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차 실수구나. 내가 그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뭐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분명히 좀 하고 있을 겁니다. 네.